이날 하루는 다수의 연준 위원이 나와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팀이라우스 기자가 인터뷰한 굴스비 인터뷰였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단독 인터뷰라는 점을 월저널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너무 뻔한 제목입니다. 굴스비는 연준이 금리 오버슈팅 위험을 잘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게 저 단독 인터뷰 제목으로 뽑힐 만한 건 내용인가요? 이 정도면은 이거 선생님이 학생을 잘 가르쳐야 된다. 부모는 아이를 잘 길러야 한다. 목동은 소를 잘 키워야 한다. 너무 뻔한 얘기 이런 거 아닙니까? 게다가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인 티미라우스가 직접 인터뷰에서 쓴 기사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인터뷰 맥락을 봤는데 역시나 약간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금리가 단기 금리가 아니고 장기 금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걸 잘 봐야 되냐? 내년이 예상보다 더 경제 성장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경제 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장기물 채권 수익률 상승 효과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장기물을 봐야 되냐? 역사적 증거를 보니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실제 경제 성과에 더 많은 예측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건설, 투자, 소비재 등 여러 분야다. 그러니까 신용 조건이 경제 성과에 미치는 긴장 효과와 과도한 인상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연준이 장기 금리가 예전처럼 막 팍팍 튀어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못하게 세심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친 30년물 금리가 모처럼 큰 폭으로 뛰면서 굴스비 인터뷰는 더 많은 화제를 끌었습니다. 이날 280억 달러 규모 30년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전날 400억 달러 규모 10년물은 잘 팔렸는데 이날 30년물 입찰 수요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테일이 5.3이 나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고요. 응찰률도 2.24배에 불과해서 21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30년물 이런 장기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되돌림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한때 3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3%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장기 국채 금리가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런 일각의 예측은 아직은 좀 섣불러 보이는데요. 그렇기에 장기 금리에 연준이 신경을 써야 한다.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이날 굴스비의 인터뷰는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단기 금리지 장기 금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기 금리야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컨트롤할 수 있지만 장기 금리는 물론 단기 금리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건 성장의 함수이고 고용의 함수이고 또 미래 인구 구조의 함수고 미래 인플레의 함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연준은 어떻게 장기 금리를 관리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얼마 전 보았듯이 재무부와의 공조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얼마 전 향후 채권 입찰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물 비중을 크게 줄이고 단기물 비중을 확 늘리면서 가파르게 올랐던 장기물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는데요. 장기금리가 5%를 넘고부터 지속적으로 연준 내부에서 장기금리 너무 높다 이런 워닝 사인이 나왔고 재무부의 이날 채권 공급 계획 발표는 이 같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연준과 재무부가 물밑으로 모종의 사인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일 겁니다. 또 하나 결국 기대 인플레를 계속 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명목 장기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기대 인플레로 정의되기 때문에 계속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쥐고 기대 인플레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루가 멀다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날은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연설이 있었는데요. 내용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년 전에 내 예측을 물어본다면 지금 3.4% 인플레와 3.9% 실업률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인플레는 여전히 너무 높고 페드는 이 미묘한 선을 걷고 있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과소 조정하면 70년대와 같이 고인플레가 돌아올 수 있고 과도한 조정을 하면 경제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결국 나의 결론을 보면 일정 수준의 경기 둔화가 올 수밖에 없다. Do anticipate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요. 왜냐면 이 모든 긴축의 순효과가 종국에는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이자 지불이 이런 기업 수익의 일부를 날리고 가구의 이자 지불이 또 가처분 개인 소득의 일부를 날리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제약적이라서 설사 지금 금리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미래 인플레를 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은 지금 실제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도 지금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비교적 작게 보지만 지금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 인플레는 잡힐 것이다. 왜냐하면 인플레는 결국 자기 실현적 예언이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모두가 잡힌다 그렇게 찐으로 믿으면 진짜 인플레는 잡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실제 금리 인상을 못하는 이런 카드를 사실상 잃어버린 연준이 말이라도 계속 둔화가 와서 인플레는 잡힌다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매파냐 비둘기파냐 전혀 상관없이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박힌 총재는 약한 매파였지만 가장 비둘기 중 하나였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정책은 충분히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 금리 인상 효과 전체를 보고 있지 않다. 즉 향후 물가를 낮출 만한 둔화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런 오랜 정치 격언을 한번 떠올릴 수 있는데요. 사실 바이든 정부의 어떤 기록적인 재정 적자를 비롯해 장기 금리를 한 번 더 오르게 할 만한 여러 변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마침 30년물 국채 입자리 역대급 수요 부진에 직면하면서 떨어지던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로 연준이 장기 금리를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장기 금리가 우리가 얼마 전 본 것처럼 5% 넘어서 5.5를 바라볼 만한 상황, 그런 금리 급등 랠리가 단기에 재현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오늘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가 경계하면서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장기로 보면 얘기가 다를 수 있겠죠. 오늘 브랜비어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